증여나 상속받은 지가 시간이 좀 꽤 됐다. 한 요즘에는 4, 5년만 지나도 꽤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게 앞서 말씀드린 부양적인 요소 때문이고, 뭐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빠진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큰 돈을 상속받는 분들이 바로 이혼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요즘에. 지금 이미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괜히 3년, 5년 살았다가 우리 부모님의 피같이 이렇게 번 돈인데 나눠주기 싫어 이런 분들은 돌아가시자마자 이혼하는 분들도 꽤 생기더라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바람핀 사람들은 증거 내미기 전에 잘 인정을 안 하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결혼 안 했지만 그분이 바람을 폈다면 촉이 올 거란 말이죠. 증거는 없어도. 네네. 이 사람도 남편이 눈치채나? 그리고 나도 눈치채고 서로 알고 있지 말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점차 있다 보면 이제 증거가 생길 텐데 보통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인정을 잘 안 하잖아요. 네네. 저는 한때 생각하면 그래도 확실하게 그걸 미안하다 사과 얘기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계속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 열받는 거죠. 맞아요. 왜 인정 안 할까요? 사실 외도가 동양 문화권에서는 더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배우자한테만 발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배우자가 이걸 소송을 걸고 외부에 알려지면은 자기 사회생활도 못하지 않을까? 이런 공포심이 일단은 굉장히 크고 두 번째로는 계속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뭐 물증 없으면은 물증 있을 때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어가고 싶은 마음. 상대방이 계속해서 그 분류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증거를 모으는 것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 과정이 쉽진 않겠어요.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 증거를 못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래서 외도를 알면서도 그냥 합의로 이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사실 뭐 증거라고 해봤자 모을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뭐 씻으러 가거나 뭐 했을 때 휴대폰 몰래 캡처든 뭐 한다거나 아니면 차량에 아니면 탐정을 쓰시는 분들. 근데 항상 궁금했던 건데 탐정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불법이죠, 사실은. 네. 그걸로 이제 고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불법 증거를 취득해서 그걸로 처벌받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 그럼 이제 변호사님도 그 휴대폰도 원래는 사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었나요? 캡처하는 게 열어서 캡처하는 게 이제 불법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합법적으로 스캔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냥 우연찮게 봤다든가? 정확하게 뭐였죠? 우연찮게 봤다거나 서로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아예 열려 있거나 뭐 이 정도인데 근데 실무에서는 몰래 보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 이거를 저쪽에서도 이 사람이 몰래 봤고 이걸 가지고 입증을 해내고 몰래 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거를 고소를 하고 여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가 또 외도를 한 사실이 뭔가 좀 더 알려지는 느낌이잖아요. 자기가 이 사람을 고소함으로써 몰래 본 증거들이 쓰이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탐정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증거들을 그냥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어쨌든 사진을 봤든 뭘 봤든 이거 내가 다 한 거다. 네, 저희는 사실 봐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요새는 신부름 세트 하시는 분들도 법을 알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다 찍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주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지나가다가 찍은 것처럼 보이니까 증거를 제출을 하는 건데 뭐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불법 증거일 때도 있고 그렇죠. 바람 피우는 사람도 그게 합법적으로 다 한 게 아니듯이 증거를 모으는 것도 본인이 뭐 정말 완전 법을 어기는 그런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불법적으로 했더라도 그걸 말을 할 때는 좀 잘해야 되겠네. 그렇죠. 네. 자, 외도임에도 이혼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 이유는 뭐고 용서하는 비율도 좀 높나요? 뭐 소송 중에 이제 서로 대화가 잘 돼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꽤 있고 그거는 대부분 자녀 때문인 것 같아요. 자녀 때문이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너무 이해가 가기도 해요. 저도 결혼 연체가 적을 때는 절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자녀 때문에 외도한 사람을 그냥 넘어간다고? 만약에 내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절대 나는 안 돼, 절대 못 넘어가? 이랬는데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뭔가 옛날보다는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이게 아이가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좋아하잖아요. 너무? 그러면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외도라는 사람들이 아이랑 사이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남한테 친밀하게 하고 좀 더 어린아이 같고 이런 성향의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이한테 잘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이 봤어요. 아이랑 또 친하고 그러면은 넘어가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외도편을 좀 정리한 질문으로, 외도를 그래도 뭐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외도 문제 해결하는 방법 좀 알려주신다면요. 사실 예방은 남을 통제해서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배우자를 아무리 통제해도 할 사람은 하고 낮에도 하기 때문에 통제로는 해결은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도 후에의 해결은 외도한 거를 봤을 때 배우자한테 얘기하지 않고 참으면서 이거를 막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증거를 채집하는 그 과정이 웬만큼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못하거든요. 확 말해버리고 욕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참으셔야 돼요, 사실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왜 저한테 의뢰인분들이 오셔서 저희 배우자는 또 막상 얘기하면 자기가 뭐 안 했다고 할 사람은 아니에요. 성격이 그래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변호사를 선임을 하잖아요. 자기가 법정에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형사사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는 수집을 하고 처리를 하셔야죠. 실제로 법정에서 증거 제출할 때도 한 번에 다 제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씩 꺼내는 게 좋을 때도 있다면서요. 네. 이건 저는 그런데 저는 좀 거짓말을 하게 둔 다음에 근데 판사님들은 안 좋아하세요 사실. 좀 빨리빨리 제출해 주기를 바라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저쪽에서 막 되게 과하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반증한 어떤 증거를 내고 이렇게 하나씩 내면은 그렇게 하면 판결이 더 유리하게 나오겠네. 상대방의 의견이 약간 다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판사님들도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당연히 더 좀 나쁘게 볼 수밖에 괘씸하겠죠. 없잖아요. 이놈이 지금 법정에서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니까. 자, 이번에는 좀 이제 실제 재판 관련된 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혼을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구할 시에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국 사회에서는 좀 어떻게 돼요? 이혼 못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물론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실질적인 파탄 정도를 따져서 뭐 딱히 외도나 폭행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뭐 붙여놓는다고 살 사람들일 것 같지 않다 이러면 이혼을 많이 해주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어요. 2015년 이후에 판례 이후에. 근데 그래도 여전히 그 혼인 파탄에 대한 걸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서로 사이가 좋은 거는 입증하기가 좋지만 나쁜 거는 오히려 입증을 서로 말을 안 하는데 이게 뭐 입증이 어렵고 이러니까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간혹 정말 기각이 되면 변호사들도 의뢰인이 너무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기각이 되면 굉장히 좀 그렇죠, 마음이. 그럼 어떻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남자고 여기 여자분인데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끝났어요. 이제 이혼하고 싶어. 근데 여기가 뭐 사회적인 이유로도 이혼을 하기 싫든 아니면 사랑해서 이혼을 하기 싫든 어쨌든 하기 싫어요. 이혼할 마땅한 뭐 외도도 뭐 그런 건 없어. 그럼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꽤 있죠. 그리고 법원에서 그래도 요즘에는 좀 실질적으로 보는 게 만약에 이쪽은 한쪽을 사랑하지 않아 이제 이혼하고 싶어 했는데 상대방이 아니야 우리 잘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집이 있고 속으로 나도 뭐 딱히 너 사랑하지 않는데 뭐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냥 각자 이렇게 가정이라는 테두리는 유지하면서 살아 이런 태도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 요즘에 그래도 좀 이혼을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서로 마음도 없고 서로 심지어 미워하고 있고 서로 파탄이 났는데 한쪽만 너무 그냥 견뎌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그냥 실질적으로 그렇게 서로 노력하지 않고 나는 이혼 안 해 말로는 이러면서 그냥 막 오기로 버티고 이혼 안 해주고 이러면은 법원에서도 이혼을 시켜주는 경우가 꽤 있고. 그럼 요렇게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남자가 제가 이혼하고 싶어 했어요. 내 여자쪽에서 아니야 난 절대 이혼 안 된다. 이혼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바람을 펴버린 거죠. 바람을 펴서 이게 법정으로 갔어. 나는 바람을 폈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 더 못해요 그러면 이혼을. 더 못한다고요? 네. 그러면은 4, 5년 정도는 더 못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성을 다시 만날 거면은 별거를 시작해서 시간이 좀 한참 흘렀다거나 어떤 제3자가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이미 부부가 아니구나 정도 돼야 될까 말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특히 외도에 대해서는 유책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혼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혼할 때 중요한 게 실제 이혼하느냐랑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비일 텐데 이혼할 때 위자료 같은 건 무조건 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위자료는 이제 외도나 폭행 등 민법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고 맞아요. 잘못했을 때 주는 것 같은 거네요. 네, 잘못했을 때에만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금액은 보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위자료 많이 받으려고 뭐 감정 싸움이나 그런 거 시간을 너무 많이 끌지 말라면서요. 이게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많이 아시는 것 같긴 한데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혼동하는 다르죠. 경우가 있어서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산 분할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거여서 잘못에 대한 위자료는 2, 3천 크게 넘어가지를 않아서 요새는 법원에서 좀 이걸 늘리려고 조사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설문조사 같은 걸 받아서 위자료 어떻게 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입에 비례해야 된다. 저는 막 이렇게 썼는데. 하긴 2, 3천이면 좀 잘못에 대한 대가치는 적긴 하네요. 부부간의 일인데. 그럼 당연히 배우자의 경제력이 낮으면 위자료 받을 가능성도 좀 줄어들겠네요. 경제력이 낮으면 금액이 막 굉장히 다르진 않거든요. 제가 뭐 말씀드린 뭐 1,000, 2,000, 3,000 sa이에서 조금 왔다 갔다 정도고 경제력이 낮으면 그보다 조금 적게 나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안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고 이러면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안 그러면은 자기 재산이나 수입에 압류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 약간 내가 현재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러면은 잃을 게 없으니까 그냥 배째라 그리고 안 줘버리죠.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다는 점이. 집행이 안 되는 거.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 결혼 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면 결혼 전 재산은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의뢰인분들이 상담 올 때도 이거는 빠지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혼인 기간이나 두 분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뭐 돈을 어떻게 썼는지 양쪽 부모님이 준 돈이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공평에 기해서 나누는 편이어서 만약에 한쪽이 특유 재산이기는 한데 혼인 기간이 굉장히 길다거나 아니면 뭐 길지 않아도 그 상대방이 수입이 더 많아서 이 재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생활비를 더 많이 썼다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재산 분할되는 경우가 많고 뭐 특유 재산이라서 무조건 빠지는 경우보다는 퍼센테이지로 조절해서 어느 정도는 나눠주는 경우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셨을 때 무조건 빠진다. 이거는 틀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상한 게 예를 들면 뭐 남편이 벌고 이제 아내가 이제 그냥 전업주부라 쳤을 때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이 버는 그 소득을 저는 뭐 당연히 뭐 기간이 길어질수록 30%, 40%, 50%다 공감이 되는데 뭐 결혼 전에 와이프가 많이 가지고 있든 결혼 전에 남편이 많이 가지고 있든 이거는 둘이 기여도랑은 관련이 아예 없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결혼 기간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아예 뭐 결혼한 지 1년 이러면은 빠질 가능성이 큰데 한 3년 이상만 되잖아요. 그리고 좀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이러면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재산 분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재산 분할이라는 게 어떤 제3자와 제3자 만나서 동업을 하다가 청산하는 개념이 아니고 가족이 해체되면서 일부 부양 책임을 지우는 개념이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더 윤택한 사람이 궁핍한 사람에게 조금 부양 책임을 법원에서 지우는 거죠. 개인에게. 많이 억울하신 분들도 그래서 가끔 발생합니다. 그럼 결혼 생활 중에 받은 부모님 증여나 상속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특유 재산이랑 같은 맥락인데 증여나 상속받은 지가 시간이 좀 꽤 됐다. 한 요즘에는 4, 5년만 지나도 꽤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게 앞서 말씀드린 부양적인 요소 때문이고 뭐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빠진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막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막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20억도 없지만 20억을 받았어요. 내년에 제가 이혼해요. 그건 빠지는 거예요? 내년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큰 돈을 상속받는 분들이 바로 이혼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요즘에. 지금 이미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괜히 3년, 5년 살았다가 우리 부모님의 피같이 이렇게 번 돈인데 나눠주기 싫어 이런 분들은 돌아가시자마자 이혼하는 분들도 꽤 생기더라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군요. 자, 요즘에는 비트코인을 떼돈 경우 굉장히 많아졌죠. 저도 비트코인 아주 소박하게 하고 있는데 요거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자산이라 불리기도 하는 비트코인. 저희가 좀 굵직굵직한 비트코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회가 돼서 업비트, 뭐 비썸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도 하고 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회하기가 어렵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추적이 안 돼서 재산 분할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작정하고 숨기면 많이 숨기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갑으로 숨기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보이면 재산 분할은 될 수 있다. 어쨌든 잡히면 재산 분할은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육권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해자는 양육권을 가지기 힘든 거겠죠? 아무리 경제력이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불륜이랑 양육권에 상관이 없어요? 아예 상관이 없다기보다도 뭐 이렇게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건데 아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도 자녀하고 애착이 굉장히 깊거나 그렇죠. 그런 사람이 꽤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이는 부모의 불륜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 불륜을 한 가해자랑 살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가사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 상태라든지 아이랑 직접 얘기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의 의사나 그동안 어떻게 양육을 해왔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불륜했으니까 양육권 못 가져가 이거는 아닙니다. 양육권을 가지는데 이제 조건이 뭐 자녀의 의사라든가 그동안 자녀를 누가 더 양육을 열심히 했느냐. 그게 제일 커요, 사실. 그게 제일 크고 나머지 뭐 세 번째 뭐 경제력도 들어가나요? 네. 근데 경제력도 결정적인 건 아닌 게 네. 너무 궁핍하거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정도다. 이러면은 네. 이제 아이한테 어려움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저쪽은 예를 들면은 500만 원 버는데 나는 200만 원 번다. 그렇다고 양육권 못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랑 실제 자녀가 누굴 따라가고 싶은지 훨씬 중요한 거네요. 그럼 자녀는 보통 거기서 잘 결정을 하나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자녀한테 너 누구랑 살래 이러지는 않고 이 아이들에 관한 전문가들이 아주 간접적으로 보는 거죠. 그 굿파트너에서도 그 애한테 그 찾아가서 얘기하듯이. 네. 아이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아이가 네. 법원에 오기도 하고 여러 번 만나다 보면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양육비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있었던 연예인 분의 사건으로 이제 양육비 뭐 굉장히 뜨거웠었죠. 양육비는 제가 그냥 진짜 대략적으로 네. 상대방, 그러니까 배우자의 수입의 한 25%에서 30% 사이가 대부분 책정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한 기준인데 예를 들면 40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100에서 150? 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그 남편이 한 달에 10을 벌어요. 얼마요? 10억. 10만 원이요? 10억. 아, 10억이요? 10억. 그렇다고 해서 그 양육비 최대치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최대치는 있죠. 네. 최대치는 정말 많이 받아야 판결로는 300 안 넘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씩 상황이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월 2, 3천 벌어도 아이 한 명당 300 이상은 잘 안 나오죠. 그럼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진짜 한 달에 뭐 진짜 돈 많이 버는 분들은 10억, 뭐 50억 버는 분도 있잖아요. 자기 양육권은 이제 상대방한테 간 거죠. 뭐 최대치가 지금 300이든 500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 훨씬 많은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이니까 돈을 더 주나요? 아니면 이거는 어쨌든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가는 돈이니까 딱 그만큼만 줘요. 실무에서는. 그거는 아이와의 관계도 되게 큰 것 같고 이제 아이와의 관계가 좋았던 분들은 배우자만 딱 배제시키고 나중에 아이한테 어떻게든 주고 바로 그냥 면접 교섭할 때는 아이 계좌나 뭐 증여나 뭐 여러 방식으로 주는데 사람마다 이제 좀 아이하고 사이도 안 좋고 뭐 얼굴도 안 보고 살다 보면은 한마디로 아이와의 관계가 돈독하면 최대한 더 주려고 할 거고 그게 아니면 최대한 좀 적게 주려고. 그런 사람도 많죠.